안녕하세요. 이번 정신과 궁금해 웨비나 사회를 맡은 석다빈입니다. 오늘 진행할 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에 대한 강연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신청해주시고 접속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소감을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강의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자이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현정 원장님은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교수이시며 현재 부산 센텀에서 삼성공감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며 환자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럼 원장님을 자리에 모시고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궁금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정신과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궁금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대하신 정보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후우울증 예방과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현정이고요. 부산에서 삼성공감 정신건강의학과 센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임신은 밑줄이다. 여기 밑줄에 들어갈 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각자에게 임신이란 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임신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고, 또 어떤 분께는 경력의 단절,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로 딱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에게 임신은 대격변이다.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모두 해당하고요. 또 모두가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여성에게 임신은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신 중 호르몬의 변화를 보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생리 주기별 여성 호르몬 변화 그래프인데요. 여성은 생리 시작부터 생리 전까지 약 4주간의 기간 동안에 난자의 성숙과 배란 그리고 황체 형성 등의 경과에 따라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등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생리전의 짜증, 불안, 우울감 등의 기분 변화라든지 부종, 식욕 변화 등의 생리통 등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생리 주기 동안에도 이렇게 변화를 많이 겪는데 임신은 오죽하겠어요. 임신 40주간의 임신 기간 동안에 이렇게 호르몬들의 급격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임신을 하기 전에 생리 동안 4주간에도 굉장히 이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이제 변화가 많잖아요. 생리 때 겪는 호르몬의 변화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요만큼의 호르몬의 그 등락으로도 우리가 이제 기분의 변화라든지 몸의 변화를 느끼는데 이게 임신 중 호르몬의 변화는 생리 중 호르몬의 변화의 수십 배, 많게는 100배에도 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초기, 중기, 후기, 또 주상기에 나눠서 보면은 이제 정말 많은데 정말 추린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과 피로감이 있죠. 임신 중기로 넘어가면은 빈혈, 변비, 치질 등의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임신 후기에는 몸무게가 늘어나고 혈장량이 증가하면서 부종, 호흡곤란, 거동 불편 등의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아이를 낳은 후에는 출산 후 임신 전 몸으로 회복하면서 신체의 변화에 적응을 하고 또 수유를 하게 되면서 유방염이나 전몸상 등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신으로 인한 정신 건강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우선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는요, 에스트로겐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원래는 뇌에서 기분 조절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임신 주수를 지나면서 경과하면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신 중기 이후에 이로 인해서 기분이 안정된다고 느끼는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은 불편한 쪽으로 변화하고, 하지만 이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분에는 원칙적으로는 좀 유리하게 기분 안정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임신을 하면서 이제 신체적인 변화나 뇌 호르몬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환경을 둘러싼 이제 사회 경제적인 스트레스 등도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임신으로 인한 정신 건강의 변화에 단계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임신 초기에는 긍정적인 거는 임신을 알게 되면서 이제 기대감과 기쁨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반대로 또 예상치 못한 임신이라면 당혹감이라든지, 또 임신이 되어서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로 초기이기 때문에 유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면 이제 태아가 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태아와 교감을 하고 또 그로 인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또 반대로 불면이라든지 불안 증상이 심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임신 후기가 되면 출산을 준비하게 되면서 아기 옷이라든지 손수건 이런 용품들을 사게 되면서 또 어떤 기대감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이제 출산이 임박해 오면서 양육을 누가 할 것이냐,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요, 이제 뱃속에 있던 아이를 실제로 만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출산 후의 감정 기복이라든지 우울감 때문에 힘든 감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임신으로 인한 이러한 정신 건강 변화 중에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후 우울증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산후 우울증이란 출산 후 4주 이내에 발생하는 우울증의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우울증의 증상들, 우울, 불면, 불안, 초조, 죄책감들이 산후에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산후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산모들의 절반 정도는 이미 임신한 중간에도, 임신 중에도 우울 증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후 우울증이라고 의학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산기 우울증이라고 용어를 사용을 해요. 임신 때와 그리고 또 산후, 그러니까 산 전과 산 후에 모두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산후 우울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 좀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간단하게 그냥 점검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게임 중에서 이제 손가락 5개 펼쳐서 뭐뭐 한 사람 접어, 누구 한 사람 접어,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손가락 먼저 접는 사람이 걸리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표를 보시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씩 손가락을 접어보시는 거예요. 하루 중 대부분 우울한 기분인 사람, 흥미가 저하되고 기쁘지 않은 사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 둔해진 사람,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사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다, 수면의 변화, 식욕의 변화, 무기력, 피로, 의욕 저하, 자살 사고, 죄책감, 무가치한 느낌. 이 12가지 증상들을 다 읽으면서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서 꼽아봤을 때, 손가락이 다 접혔을 때 우울증이라 진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면은 좀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또 하나는요. 지난 일주일간의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산후 우울증의 자가 진단하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다 더해서 이제 몇 점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잠시 이 표를 읽어보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몇 점인지 한번 해당하는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표에서 8점 이하는 정상, 9에서 11점은 주의가 필요한 정도, 그리고 12점이 넘어가면은 전문가에게 진단이 필요하고 특히 14점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정도, 그리고 총점과 관계없이 맨 마지막에 나 자신을 해치는 생각이 가끔이라도 들었다면은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아마 각자의 점수를 계산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나에게 해당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좀 보신 다음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걸 해야 될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과 일반 우울증의 차이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후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일반 우울증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울증이라는 그 넓은 범위의 진단이 있고 그 진단 안에서 그 우울증이 발생한 시기가 이제 산후 우울증에 해당하면은 그거를 산후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단에 필요한 증상이라든지 뭐 어떤 겪고 있는 고통의 종류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해요. 임신 중, 출산 후 4주 이내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산후 우울증과 일반 우울증에서 조금 산후 우울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어요. 아이의 미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라든지 아이에 대해서 좀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죄책감을 갖는다. 또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좀 심하게 미안해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지나치게 아이에게 무관심한 모습 또는 내가 좀 컨트롤을 잃어서 나뿐만 아니라 아기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어떤 그 통제력을 상실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진료실에서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분들에 비해서 좀 불안한 양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황 장애는 아니지만은 공황 증상이 우울증, 산후 우울증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얼마나 흔한가 하면 말씀을 드리려면요. 출산 후 우울감과 치료를 요하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산 후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우울증은 아니지만은 좀 평상시 기분에 비해서 좀 심하게 울적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이를 낳은 여성들의 80% 이상, 뭐 통계에 따라서는 85%나 90%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산모들의 대부분에서 출산 후에 우울감을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웬만해서는 2주 이내에 호전이 되세요. 그런데 치료를 요하는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10에서 20%에 해당하십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사실은 또 치료가 필요한 산후 우울증도 빈도가 낮은 것은 아니에요. 네, 다른 질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고혈압의 유병률이 27.2%예요. 골다공증도 많으시잖아요.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22.4%, 소아 아토피 아동들이 15%, 빈혈은 조금 적은 편이죠. 11.6%, 결핵도 흔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가끔 얘기 들으시잖아요. 0.06%. 그런데 아까 산후우울증이 제가 10에서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약 16% 정도 되는데, 그러면 소아 아토피보다 많고, 만큼이나 많고, 빈혈보다 많고, 고혈압, 주위에 고혈압 있는 분들의 절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산후 우울증도 많은 빈도가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발견과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후 우울증은 왜 생기나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산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르몬의 변화, 이 또한 중요하고요. 그 에스트로겐이 아까 기분 다행감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또 출산을 하면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요. 개인의 체질,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어느 하나의 원인이라고 딱 끊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산후 우울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들이 있죠. 산후 우울증의 고위험군들, 위험인자로는 이제 정신적 취약성과 임신 관련된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출산으로 인해서 가족 내의 갈등 관계가 생기는 경우, 또 사회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의 고위험군 중에 하나인 정신적 취약성, 그러니까 좀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에도 기분 변화가 심했을 때 좀 산후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좀 높아지고요. 꼭 우울하거나 기분 변화가 심한 게 아니라 불안도 높았을 경우에도 산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예 어릴 때, 10대 때 우울증을 경험하셨거나 생리 전 증후군이 심한 경우, 이럴 때에도 산후 우울증의 고위험군이고요. 이제 산모 본인이 우울하거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없더라도 가족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친정 엄마가 산후 우울증 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관련한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좀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서 임신 자체로도 좀 의학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신 중독이라든지 또 뭐 임신성 당뇨라든지 또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좀 굉장히 또 이런 게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분만 후에도 산모나 아이에게 분만의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도 산후 우울증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내의 갈등 관계 또한 산후 우울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출산으로 인해서 바뀐 가정 내의 역할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시댁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내가 내 아이를 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럴 때 어렸을 때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느꼈던 감정들이 좀 되살아나면서 또 친정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좀 묻어뒀던 서운함이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스트레스 또한 산후 우울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든지, 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의 커리어가 위협을 받게 된 경우, 또 육아에 호의적이지 않은 직장 내 분위기가 있는 경우나, 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경우, 또 양육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산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후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후 우울증은 치료받지 않는 경우에 증상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고요. 그냥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적 고통이 굉장히 크고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회복을 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우울증을 다시 겪게 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우울증이 계속 심해져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산후 우울증이 이제 임신 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임신 중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살이 임산부 사망 원인의 1 위이고요. 전체 임산부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좀 뭐 '감정 기복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시기별로 보면요. 임신 중에 우울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이제 휴식을 취해야 이제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분과 편안한 상태가 전달이 되는데 이제 우울하고 못 먹고 무기력하고 막 활동도 못 하고 잠도 못 자고 하면은 충분한 영양분 섭취가 어렵고 휴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태아의 성장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인제 우울감이 너무 심한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을 좀 고려할 여력이 없고 또 흡연이나 알코올 문제 같은 거를 일으키기 때문에 또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 우울증 때문에 임신 중인 임산부가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출산 후에는요. 의욕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및 성장에 무관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아이의 상태를 섬세하게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 및 발달상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또 아이가 뭐 건강이나 발달상의 어떤 컨디션에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발견해 가지고 빨리 뭐 병원에 데려간다거나 조치를 취하거나 뭐 이렇게 해 주면은 또 해결될 일이 나중에 좀 뒤늦게 발견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기가 어렸을 때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청소년기에도 영향이 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이가 10대 후반 그러니까 거의 다 클 때까지죠. 어른 될 때까지죠. 이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요. 한 연구에서는 산후 우울증을 앓았던 엄마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행동 문제, 가출이라든지 비행 등의 행동 문제 또는 낮은 학업 성적이나 10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발달 영역을 따라 보면요. 인지 운동 영역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의욕 저하 때문에 적절한 자극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에게 막 놀아주고 촉감도 자극해주고 안아주고 말 걸어주고 하면서 아이의 오감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가 놀아주는 활동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발달이 좀 지연될 수가 있고요. 또 지연되는 것을 또 무관심하니까 캐치를 또 늦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인지 운동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울한 엄마들은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부족하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이가 좀 미숙하거나 좀 이렇게 잘 말을 듣지 않아도 약간은 이제 좀 품어주고 좀 이해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조그만 일에도 지나치게 화를 자주 낼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이 참을성 자체가 좀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화를 자주 낼 수가 있고요. 그럼 아이의 정서 발달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화를 자주 내면은 아이의 정서가 불안해지고 또 불안정해집니다. 엄마가 언제 어느 포인트에서 화를 낼 수 있는지 예측이 안 되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내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화내지 않을까?' 그런 안정감이 부족해지면서 자신감까지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치료를 해서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산후 정신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산후 우울증이랑은 또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이 또한 또 주의가 필요한 아주 심각한 컨디션입니다. 산후 우울증은 10%에서 20%라고 했는데 그보다 빈도는 적어요. 0.5에서 1%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산후 정신증은
이제 환청이나 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남들한테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또는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 전혀 뭐 생각하지 않던 이치에 안 맞는 생각을 철석같이 믿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 내가 들리는 소리나 내 생각이 이제 맞는 말인지 아닌지가 좀 판단이 되지 않아서 이게 현실 검증력이 떨어져서 좀 안 할 법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영아 살해의 위험 또한 존재하고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은 첫 아이 출산 때 경험을 하는데요. 첫 아이 출산 때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출산 때에도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정말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되게 높기 때문인데요. 이건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꼭 정신과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사전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곽혜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주변인이라면 산모의 산후 우울증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후 우울증의 그 우울증의 증상들 기억하시죠? 이 우울증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 감정에 대한 주관적인 그 감정에 대해서 옆에서 외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 뭐 또 티가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티가 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자주 운다든지 그리고 뭐 먹지도 자지도 않고 좀 초조해 보이고 어딘가가 좀 불안해 보인다든지 반대로 너무 멍하고 갑자기 좀 약간 동작이나 말 같은 게 좀 굼떠진다든지 그럴 때 좀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좀 헷갈린다, 어렵다 싶으면은 좀 조심스럽게 너 좀 우울해 보이는데 정신과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울증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근데 거기 가도 내가 뭐 도움 똑같을 것 같아. 도움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많이 사라진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좀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 좀 심한 그런 비관적인 사고,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에이 내가 무슨 아니야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니면은 이 정도로 찾아가면은 좀 창피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우울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상담을 받기는 받으셔야 되지만은 근데 이제 막 희망이 사라진 듯한 말씀을 하신다. 뭐 가도 뭐 도움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좀 강하게 권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곽혜진님께는 스타벅스 카라멜 프라푸치노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박재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뒤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우선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산후 조리의 전문가 그리고 가사 노동의 전문가를 좀 고용하는 게 일단은 추천드리고요. 그게 일단 좀 크게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산후조리가 뭐 크게 필요하겠어? 아니면 뭐 마사지 그거 꼭 받아야 돼? 그거 뭔가 좀 약간 이게 좀 그냥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그 산 전에 일단 굉장히 이제 몸이 부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제 또 뭐 제왕절개를 하냐 자연분만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분만을 할 때 이제 수액 같은 걸 엄청 맞기 때문에 되게 붓거든요. 붓는데 그 붓기가 굉장히 좀 많고 그래서 이제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하고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체적인 증상이 같이 있기까지 하면 산후 우울증에 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유방 마사지 같은 거는 이제 아이를 낳아보기 전에 경험해보기 전에는 이게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힘들다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모 본인도 그냥 낳기 전에는 그래 뭐 그거 뭐
뭐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남편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몸살이라든지 유방염이라든지 이런 또는 이제 몸살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이 통증, 몸의 불편함 이런 거 경감시켜줘야 산후 우울증 좀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는 좀 공감적인 태도로 이게 이제 평생에 남편분께서는 평생 내 몸으로 아기를 낳아본다는 그 경험을 해볼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감을 하더라도 약간 이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공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입장에 처해볼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공감하지 말고 내가 겪어본 걸 베이스로 공감하시지 말고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듯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때 우리가 진짜로 아프리카에 태어나봐서 공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배경이라면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발휘되듯이 아내에 대해서도 좀 이 몸으로 정말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을 때는 이런 심한 감정 기복이라는 걸 겪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재면님께도 스타벅스 카라멜 프라푸치노를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산후 우울증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모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박재면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 배우자의 도움이 예방에 중요하겠습니다. 네, 모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요새는 이제 워낙에 모성에 대한 어떤 미담이라든지 또 약간 뭐 신격화된 그런 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제 뭐 금쪽이라든지 이런 TV 프로나 어떤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이제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엄마 아빠의 양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엄마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또 아이를 잘 케어해야 한다는 그 어떤 좋은 책임감이지만 약간 부담감으로 작용하는데 그게 좀 과도하면은 이게 우울감으로 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쪽이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완벽함을 강조하지 않고요. 그냥 적당히 좋은 엄마, 따뜻한 밥 먹여주고 그냥 옷 잘 입혀주고 그러니까 사랑을 쏟아주는 엄마가 필요한 거거든요. 완벽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첫 만남에 아기가 좀 안 귀엽다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많은 분들이 흔하게 겪는 일이거든요. 아기들이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귀여워져요. 언젠가는 좋은 엄마가 되겠지만 그게 꼭 지금부터일 필요가 없고요. 산 후에는 변화된 역할에 적응하고 내 몸이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잠시 좀 수유 콜 안 받았다, 뭐 조리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 건강 잘 유지하기도 중요해요. 무리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너무 이제 누워 지내지가 않고 이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무리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햇빛도 중요해요. 30분 이상 햇빛을 충분히 쬐시고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D라든지 오메가3 같은 그런 것도 좀 챙겨 드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대에게 고민을 잘 털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아놓지 마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실천하시면서 좀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도움. 앞에 질문에 또 설명드렸지만은 주 양육자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 돼서는 엄마와 아빠가 양육의 부담을 이제 동등하게 비슷하게 하더라도 처음에는 수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엄마가 양육을 좀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엄마가 주 양육자인 게 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이제 엄마가 직접 해야 되는 게 아닐 때에는 좀 부담을 덜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이제 아빠가 직접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도우미 이모님 적극적으로 좀 고용을 하거나 좀 도움을 받아서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어떤 안정적인 산후조리 환경 조성. 근데 산후조리원에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이제 전몸살이라든지 붓기라든지 이런 신체 컨디션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또 강조드리고 싶고요. 공감적인 태도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좀 배우자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자꾸 막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니까 약간 나 이게 힘들어 이렇게 할 때 이게 머리로는 이게 시간이 지나야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이렇게 반응이 좀 영혼 없이 약간 로봇처럼 이렇게 그래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구나 이제 진짜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적인 태도로 그리고 해결책을 꼭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선 이 부인의 기분을 좀 풀어주시는 거, 완화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은 그때 해결책을 논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나도 편하고 부인도 행복하고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감정 상태를 잘 포착하기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정 상태를 잘 포착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때 전문가에게 안내하는 것 이것 또한 배우자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방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산후 우울증이 이미 생겼을 때 그럴 때 산후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산후 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입원 치료와 기계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의 약물 치료는요. 수유에 영향이 가지 않는 약물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제 증상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지수와 용량으로 치료를 하고요. 약물 자체도 모유 수유 중에 복용을 해도 아기에게 영향이 없는 안전한 약물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산후 우울증이 있을 때 모유 수유라고 약 안 먹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정말 예시가 나와 있어요. 모유 수유 중에 복용해도 안전한 약물들이요. 여기 이런 사진에 나오는 약물들은 이제 모유 수유 중인 엄마가 복용을 하고 모유에서 진짜 이 약물 성분이 검출되나 안 되나 이렇게 검사까지 해본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미미하게 또는 안 나오는 검출이 안 되는 그런 약물들 그런 자료들이 많이 쌓여 있고요. 사진 속의 약물들 외에도 많은 약물들이 수유 중에 안전하다고 확인된 것들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으려면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를 거쳐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도움이 되고요. 또는 이제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하는 거,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개인만 치료를 할 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이 각자의 개인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관계 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부부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상담 치료로도 우울증의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입원 치료는요.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일 때는 입원 치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떤 게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이냐면요. 이제 자살 시도를 실제로 하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자살 사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있을 때 그리고 환청이나 망상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일 때도 심할 경우에 환청 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환청 망상이 있는 경우 또는 불안이나 초조가 너무 심해서 옆에서 보기에도 행동적으로도 이제 이런 불안감이 드러날 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불안정한 모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봐도 딱 티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약간 강하게 설득을 하거나 해서 좀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해 및 타해의 가능성이 엄청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 상황이라고 하고 입원을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입원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점이 좋냐 하면은 산모와 아기를 분리해서 서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게 하고 휴식이나 수면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또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뭐 출산 휴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제 배우자는 아기랑 산모를 두고 이제 출근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 산모 상태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은 정신과 치료에 특화된 치료진들이 24시간 휴일 없이 산모의 상태를 잘 평가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이제 좀 개인 맞춤으로 인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치료가 잘 됩니다.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 기계 치료 등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치료들이 필요시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기계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약물을 먹지 않고도 약물 치료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울증에 대한 생물학적인 치료 효과를 예전에는 약을 먹어서만 인제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을 먹지 않고도 기계로 치료 효과 생물학적인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범위나 다양한 종류 기계 치료가 있는데 치료 방식에 따라서는 약물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기계 치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계 치료의 좋은 점은 임신 중에 발생한 우울증에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임신 중에 약물 치료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신 중에 약을 먹는다는 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워낙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임신을 하신 분들이 인제 약물 치료를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기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하면서도 임신 중에도 효과 있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 정말 기계 치료 여기 사진에 나온 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기계 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여기 소개하는 이유는 약물 치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우울증에 효과 좋은 치료 두 개를 꼽자고 하면은 요 두 개를 꼽을 수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하나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 TMS라고 하는 치료고요. 이거는 꼭 입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TMS가 있는 근처 정신과 병원에 가셔 가지고 정신과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집에 가시는 치료고요. 이제 전기 경련 치료는 입원이나 마취가 좀 필요한 치료예요. 그만큼 인제 효과가 좋기는 한데 어떤 좀 더 입원이나 마취 같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치료를 또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종류의 기계 치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에서 아직 승인은 안 됐어요. 하지만 미국 FDA에서 산후 우울증의 치료로 주사 형태의 그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 국내에서 승인 안 된 건 맞는데요. 의학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어떤 노력하거나 또 앞으로 또 좋은 치료법이 나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사 치료제는 이제 아직 비싸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최신 의학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 인제 좀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범위도 점차적으로 인제 쪼끔씩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앞으로 산후 우울증이 생기면은 또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 약을 먹는 중에 임신인 걸 안 경우에 있는데요. 임신 전에 이미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거나 줄인 환자의 약 70% 이상이 재발이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약을 끊으면은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태아에게 해롭지 않은 선에서 약을 계속 드시라고 권고는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내가 먹던 약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약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대부분 안전하긴 하지만 일부 항우울제라든지 특정 신경 안정제나 기분 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고요. 또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좀 임신을 계획해 가지고 그전에 약을 조절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임신을 알게 된 직후부터 태아 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산전 진찰을 하고, 정신과적인 평가 또한 자주 하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임신인 걸 알아 가지고 인제부터 약을 끊을지 아닐지 인제 그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을 안 먹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약을 먹어서 좀 그 기분을 안정되게 유지할 때의 이득이 훨씬 큰데 약을 안 먹었더니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인제 약을 다시 먹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정신과 상담을 자주 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 안 되면은 기계 치료로 변경하는 등의 전략을 수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Q&A 네, 잠시 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김홍hen 님이고요. 여성 화병도 산후 우울증인가요? 네. 화병은 인제 한국인에게 있는 약간 문화적인, 또 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어떤 특징적인 한국인의 정신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뚜렷한 우울감이나 뚜렷한 불안감을 주관적으로 느끼진 않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계속 답답한 느낌이나, 또는 약간 가슴에 울화가 있는 느낌, 뭔가 치미는 느낌, 또는 다양한 어떤 신체 증상들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화병도 또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우울증의 진단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우울증의 한 형태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항우울제 치료 등 우울증의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화병 증상도 우울증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박영아 님입니다. 여성 평소에 우울증이 있으면 산후 우울증 올 확률이 100%일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임신 전에도 우울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산후 우울증의 고위험군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임신 전에 우울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임신 중에 이제 약물 중단했을 경우에 재발이나 악화가 될 확률이 70%로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정신과의 지속적인 진찰을 받거나 하셨을 때 우울증이 있더라도 그게 극심한 우울증까지 가지 않고 조금 힘들지만은 좀 견딜만 한 정도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성경 님입니다. 제가 원래 폰 잘 안 보는 편인데 요새 막달인데 갑자기 폰에 집착이 심해요. 혹시 산전 우울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음. 핸드폰을 보는 것 자체는 뭐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가 폰을 안 보면은 이제 너무 불안해 가지고 인제 집중이 안 된다, 내 할 일이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런 경우에 인제 불안이라는 증상이 좀 평소보다 많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아까 우울증 우리 5개 손가락 접는 거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하는지, 다른 내가 폰에 집착도 하면서 다른 증상들도 좀 해당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서 또
좀 헷갈리시면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또 진찰을 받아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곽영훈님입니다. 미리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음, 좀 정신 건강에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이 좀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또 유산균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좀 접하기 쉬운 영양제들 이런 거 챙겨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박재면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계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지요? 어, 네, 많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TMS라든지 뭐 ECT라든지 이런 기계 치료들은 ECT 같은 경우에는 좀 대학병원급에서 입원을 운영하는데 좀 있는 경우가 많고요. TMS는 제가 통원 치료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TMS 같은 경우 이제 동네 의원, 정신과 의원에 문의를 하셔서 TMS 치료 있나요? 뭐 가능한가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은 그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릴 겁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성민님과 박은지님이 동일하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성 산후 우울증에 걸려 약물 치료를 할 경우 오래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나요? 산후 우울증에 쓰는 약물은 주로 이제 항우울제가 주된 약인데요.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는 약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약 증상에 따라서 이제 용량이 이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다른 약들이 이제 추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약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증상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용량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약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내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울증 치료를 할 때 증상을 경감시키는 급성기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성기 치료가 잘 되어가지고 증상이 좋아진 경우에 그 좋아진 기분을 잘 유지하면서 내가 원래 할 수 있었던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 그리고 그 유지 기간을 길게 먹으면서 앞으로의 재발을 막아주는 치료까지가 이제 치료의 큰 사이클인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약을 잘 유지하시고 경과가 좋은 경우에는 약을 줄여가지고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제 글들을 한번 볼 텐데요. 김홍혜님입니다. 대부분 다 나타나서 쉽게 생각했는데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이번 강의로 심각성을 깨닫고 건강하게 좋은 생각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어떠신가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이 강의 계기로 또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또 주변에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께도 참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권하고 또 나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또, 또 스스로도 좀 정신과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현정 원장님의 강연이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신과 궁금해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강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작성하신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는 후기 작성 이벤트를 통해서도 추첨되시는 분들께 다양한 상품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